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결에는 배달의 민족이다. 저는 반도체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 선배들이 계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프레젠스가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저는 반도체의 민족이란 타이틀로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t the end of the day AI라는 데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갖고 가야겠지만, 당분간은 향보에 가는 이 테일윈들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코시스템만큼은 저는 대한민국이 감히 미국의 질서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 저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패블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대표 박성현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청소년분들 모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연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척 영광스럽기도 하고 무척 떨리기도 하고, 아까 기다리면서 왜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항상 이 어른분들께 강연할 때는 뭐 불량식품을 팔아도 되고 그렇긴 한데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선택지가 있으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AI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지겨우실 것도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AI 자꾸 들으면 모르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학생분들이시니까 조금 back to the fundamental,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고 AI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학생분들도 아마 엔비디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막 이거 주식을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그 AI 반도체, 그리고 저희 리벨리온이 도전하고 있는 AI 전용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는 저희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리벨리온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소년분들도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여정들,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오래되고 역사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뭐 1950년, 1960년대 그 컨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가 정말로 어떤 의미를 찍었던 거는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정도의 마일스톤,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경망 회로를 이렇게 모방하는, 그게 딥 어떤 멀티 레이어로 가는 것 중에, 그러면서 뭐가 큰 마일스톤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 보시는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012년이면 언제냐면, 제가 박사과정을 2009년도에서 2014년도 MIT에서 했었습니다. 그 박사과정 한 가운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사람들은 개랑 고양이를 쉽게 구분하죠. 뭐가 개고 뭐가 고양이인 줄 아는데, 이게 컴퓨터 비전을 하신 당대의 학자들, 뭐 이상한 뭐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당대의 학자들, MIT의 석학들, 무슨 스탠포드의 석학들도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개랑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색깔의 번호를 매겨서 뭐 256 컬러든 뭐 어떤 거 저떤, 그래서 이쪽에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쭉 먹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한테, 야, 뭐가 개고 뭐가 고양인지를 어떤 룰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이거 굉장히 당대의 난제였습니다. 뭐 수학으로 치면 뭐 리만의 가설급으로 당대의 난제였는데, 이거를 2012년도에 컴퓨터가 풀게 되는 제 박사과정 딱 한가운데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룰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존의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이걸 계속 티칭을 하면서, 뭐가 옳다 그르다 티칭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2012년도에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4년 후에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더 익숙한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을 바둑으로 이긴 그 기억되는 저희 알파고라고 하는, 이게 중고등학생분들한테는 너무 옛날 이야기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아저씨들한테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컴퓨터가 체스를 사람으로 이긴 건 저 한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딥러닝까지 갈 필요도 없이 룰 베이스로 해서, 룰 베이스 기반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백업, 룩업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가 사람을 체스로 이기는 건 익숙했으나 이 바둑으로 이긴다는 거는
당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도 그런 영상이 박제가 돼 있습니다. IBM 펠로우라든지 당대 석학들도 야 있을 수가 없다. 바둑하는 사람들도 그런 드립을 많이 쳤었습니다. 야, 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바둑의 경우의 수가 은하계 무슨 별의 수만큼 맞다 기타 등등 이러면서 체스랑 다르게 바둑의 경우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기에는 100년은 더 걸릴 거다라는 일이 있었으나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알파고가 2016년도에 야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나서 이거는 제가 월 날까지 적었습니다. 굉장히 인상비죠.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게임이 아니라 뭔가를 생성해주는 답이 있는 문제. 이건 개다 고양이다, 이게 A다 B다, 바둑을 이기다 진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문장을 뱉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답게 대화를 하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고 소설의 앞부분을 거래해주면 뒤에 결론까지 내주는, 제가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게 2022년 11월 30일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 정도 세 개의 마일스톤을 머리에 기억해주고 계시면 아 이게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 어떻게 들어왔다 이렇게 중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박사과정 도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논문을 보면서 뭐가 빨리빨리 변하고 기타 등등 할 때 여전히 저는 경험적으로 유효하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은 미래는 생각보다 느리게 오고 굉장히 먼 미래일 거라 생각하는 게 빨리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논문 리뷰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이게 되게 인크리멘탈하게 가는데 야 이거 내년이면 어떡하진데 성현 don't worry. 야 이게 생각보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들은 좀 그런 가까운 미래는 좀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AI를 보시면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할 때 2012년도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제 세상이 곧 바뀔 거야.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 거야. 근데 별 생각 없다가 무려 4년이나 있어서 이렇게 바둑이 있었고 이때 바둑 알파고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야 진짜 세상이 바뀐다. 이제 AI가 모든 걸 바꿀 거야라고 했는데 무려 6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런 챗GPT 모먼트를 왔어요. 그러니까 넌리니어한 임팩트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미년들이 조금 걸리니까 여러분들 커리어를 설계하시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3년 프레임, 4년 프레임으로 올 경우가 있고 반면에 정말로 먼 미래일 것 같은 이야기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생분들 특히나 이렇게 이후의 커리어를 고민할 때는 너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보지 말고 먼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으니 그런 고민들이 이쪽에서 AI 마일스톤을 갖고 이렇게 잘 워킹하는 저의 경험적인 원칙으로도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중에서 여기 가장 최근에 이 챗GPT는 또 뭐가 다르니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고 무슨 바둑을 두고 이런 거랑 뭐가 다르니를 보면 앞에 딥러닝 컴퓨터 뭐 이게 뭐 굳이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고 LSTM이고 마지막 거는 뭐 트랜스포머고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챗GPT가 만들어낸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대중성에 있습니다. 바둑을 둔다. 뭐 저희 아버지나 겨우겨우 바둑에 관심이 있었을 때고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한다. So what? 뭐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야, 막 정말 익사이팅하고 어떻게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그레디언트가 아닌 이런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 So what? 일반 대중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챗GPT가 가지는 거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대중성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1 million user, 10 to the 6. 그러니까 그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한 번 앱에 방문해서 다시 방문하는 숫자를 카운팅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어떤 넷플릭스라든가 위에 보시면 뭐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1 million 액티브 유저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챗GPT는 불과 5 days. 넷플릭스 for example 3.5 years.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중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AI를 떠나서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중성을 가져 나갔습니다. 여기 고등학생분도 계신가요? 그래서 이걸 10 to the 6가 아니라 10 to the 8, 100 million까지 플러스를 해보자 그래서 로그라는 뭐 이 고등학교 가면 좀 배우는
로그 같은 걸로 플롯을 해보면 많은 경우 이렇게 눕습니다. 이게 1, 2, 3, 4가 아니라 10, 100, 1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눕어 나가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챗GPT 보면 로그 스케일로 플롯을 해도 무슨 리니어 이렇게 직선처럼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배운 수학이랑 많이 다르죠. 이렇게 로그 플롯을 해도 바로 리니어처럼 보일 수 있는 정말 유례가 없는 챗GPT의 대중성이 있습니다. AI를 떠나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준으로도 정말 유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AI는 굉장히 소수의 학자들의 문제고 어떤 아카데미아의 문제인데 일반 대중들한테도 이렇게 먹힐 수가 있지? 그래서 막 월스트리트 같은 데 보면 항상 AI 부정론자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하이브일 거다. 이러다 말 거다. 야, 이 말이 되냐? 이래서. 근데 계속 늘어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쭉 가다가 한번 떨어집니다. 이제 AI 부정론자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이런 데 나와가지고 겉봐라, 이거 하이브라 하지 않았냐. 뚝 떨어졌다가 한 3, 4개월에 뚝 올라갑니다. 다시 챗GPT 유저가 확 올라갑니다. 뭐지? 그때가 그거였습니다.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첫 1년 반 동안은 이게 미국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 방학 기간이랑 아주 정확하게 맞춰 나갑니다. 심지어 동부랑 서부는 약간 그 세메스터를 다르게 운영하거든요. 동부랑 서부 트래픽을 해보면 그 세메스터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나갔습니다. 정말로 대중적인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한테도 이제 갖게 된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고 무슨 체스랑 바둑 이런 거랑 다르게 챗GPT가 가지는 건 이 대중성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써본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 이게 뭐랑 연관되냐면 뒤에 나오는 AI 반도체랑 완전히 연관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많이 쓴다를 떠나서 한 명을 쓸 때 AI가 가진 아주 펀더멘탈한, 그리고 기존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LSTMS, 트랜스포머로 넘어오면서 가장 펀더멘탈한 게 뭐냐면 연산량이 무지 많다는 겁니다. AI가 뭐랑 기본적인 컨볼루션을 어떤 아주 컨벤셔널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랑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룰 베이스 알고리즘 이건 겁니다. if랑 뭐 only if else 정도를 쓰는 겁니다. 이게 A가 맞으면 B로 가라, C가 아니면 D로 가라, 각각의 컨디셔널하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거 기반으로 추론하는 시스템은 연산량이 약간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많은 게 아니고 매우 연산량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거 개랑 고양이를 보면 딱 보면 야, 그냥 순간적으로 저건 개고 그건 고양이다인데 컴퓨터 기준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연산을 합니다. 역시 고등학생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중학생 때는 뭐 행렬 이런 걸 배우진 않으니까 행렬을 계속 곱해 나가는데 그게 뭐 3바이 3, 4바이 4 행렬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큰 행렬의 곱하기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그냥 한눈에 보면 개랑 고양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컴퓨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연산을 하고, 특히 생성형 GPT에 와서, 생성형 AI에 와서는 더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의 토큰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갖다가 그거를 이제 행렬의 조금 더 일반화된 버전, 저희가 뭐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행렬, 그 다음에 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텐서의 컴퓨테이션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저 숫자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AI는 연산량이 엄청 많다, 말도 안 되게 많다. 이제 요즘 나오는 무슨 킬로와트다, 메가와트다, 기가와트를 할 정도로 전력을 때려 부어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AI 이전에 전력을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게임,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하면 핸드폰 금방 뜨거워지고 전력 확 났듯이 동일하게 AI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 배터리 바로 낮아버리고, 정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연산량이 많다. 그래서 저희같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CPU를 설계하고 GPU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났습니다. 야, 특히 사업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은 야, 뭐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연산량이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AI라는 게 오히려 이 반도체 하는 것처럼 반도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됐고 저희 나라에게도 큰 기회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아마 내년 기준으로 저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그 영업 이익을 볼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만들어준 기회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 커리어 오퍼튜니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 AI 반도체를 만드는 저희 리벨리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테일윈드를 다 지금 AI가 만들어내. 이 보시는 것도 이 표정 너무 신난 표정이죠. 아 정말 신나. AI가 만들어내. 특히나 그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만들고 전력 기반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 기발자에서 정말 큰 기회라는 거. 근데 이거를 한 불과 2021년인가요? 그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인데 요즘 X죠. 일론 머스크가 이거 사버렸습니다. 사서 이제 그 오픈 AI 그 샘 알트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샘 알트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뭐 네 말하는 거 잘 알겠고 무슨 챗GPT 잘 알겠는데 The average cost per chat 챗당 채팅 하나당 평균 가격이 얼마니? 라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이거 뭐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디스라고 합니다. 그 힙합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 전문 용어로 디스를 한 겁니다. 마치 굉장히 젠틀하게 물어본 것 같지만 이 물어봤고 왓츠앱이랑 뭐 한국으로 지금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면 되거든요. 야 그래도 뭐 채당 평균 뭐 가격이 얼마니? 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 프라이빗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개 배틀 한다고 이제 앞으로 디스전을 한 거죠. 야 이 뭐 니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이 뭐 말이 되냐? 우리 그 테슬라라든지 나중에 설계하면 XAI 이런 건 말이 되고 구글 이런 말이 되는데 너 이거 지금 최적화는 한 거고 말이 되냐? 무슨 얘기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과연 스케일러블 하냐, 이코노미컬리 메이크 센스 하냐 이야기를 디스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답을 달아야겠죠. 이제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근데 샘 알트만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알고 있죠. 뭐 채당 몇 센트다, 몇 달러다 알고 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정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는 이후에 후술하겠지만 구글의 어떤 TPU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따로 꾸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정에서는 단순히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오픈AI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런 AI 반도체 기반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뭐 구글이라든가 일론 머스크의 XAI라든가 이런 팀들이 지금 그 효율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연산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게 전기 더 나가서는 캐펙스 오펙스 투자 그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가끔씩 택시 탈 수 있죠. 우리라고 해서 뭐 지하철 타라는 법이 뭐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전에 오늘 너무 피곤하고 오늘 하루만 딱 택시 타자. 뭐 근데 택시비가 10,000원, 20,000원이면 말이 됩니다. 택시 탈 수 있죠. 10,000원, 20,000원이면 좀 비싸더라도. 근데 택시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아무도 못 타는 수준입니다. AI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정말로 스케일이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기 가능한 그러니까 비싸다가 아니라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택시 타자가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나가서 1,000만 원짜리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감당이 안 되게 비싼.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지금 추세로 2025년 기준이면 챗GPT 사용자가 지금 그대로 스케일이 되면 1년에 이때까지가 아니라 1년에 멀티 빌리언 수조 원의 캐펙스도 아니고 오펙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수조 원에 그냥 캐시 버닝입니다. 수조 원 하니까 제 돈도 아니니까 너무 작은 돈 같죠. 무슨 부동산 수조 원이 아니고 그냥 캐시로 수조 원의 돈이 1년간 버닝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달러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수조 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뭐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뭐 남의 돈 수조 원이니까 아무렇지는 않지만 어떤 빅텍이라도 수조 원의 돈을 1년에 저렇게 화염에 버리는 거는 it doesn't make sense.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로 AI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의 챌린지를 한 거죠. 야, 뭐 다 알겠는데 니 좋은 거 다 알겠고 연간 유저 많은 거 알겠는데 이 감당이 되겠냐. 그래서 GPT-4 이거 한 1년도 2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요 약간 하늘색으로 된 글자가 뭐냐면 이거 심지어 유료 사용자들도 당시에 겪었던 문제예요. GPT-3까지는 써라. 근데 GPT-4는 너무 비싸고 무거우니까 3시간에 메시지를 25개로 제한을 한 겁니다. 유료 사용자 한 달에 25불을 쓰는 사용자조차도 당시 기준으로는 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3시간이랑 타임 윈도우 동안 메시지 25개만 넣으라고 제한을 한 겁니다. 왜? 너무 비싸니까. 너무 연산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오픈 AI의 경쟁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챗GPT나 대고 아무 말이나 쓰는 겁니다.
Hello, how are you? 특히 많이 쓰는 것도 오늘 S&P 500 오늘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아무 관심 없을 거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무 의미 없는 말에 토큰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오픈 AI가 당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25개 리밋이 다 걸리죠. 그럼 이제 한숨 자러 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쟁사의 돈을 깎아 먹은 겁니다. 심지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 허구의 일이 아니라 당시에 무슨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걸 알아서 3시간 동안 25개의 메시지를 왜 걸어놨냐?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써서 요즘은 근데 좀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뭔가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큰 모델 하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다시 요 하얀색으로 된 것이 저희가 LLM이라고 부르는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좀 실감나게 번역이 필요합니다. 거대 모델 초거대 랭귀지 모델 앞에 초를 길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정말 정말 크다. 이게 예전에 버트라는 뭐 기술적인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족제를 풀어놓은 것 같네요. 옛날에 0.3빌리언, 0.3빌리언만 되더라도 되게 크다 그랬거든요. 0.3빌리언이 어떤 수준이냐면 나중에 그때 바이든이랑 그때 트럼프랑 선거 캠프할 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중고등학교 하나 빌려서 데이터 센터 일부 지어버렸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good for 트럼프, 뭐 good for 바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막 선거 전략을 세울 때 쓰는 게 0.3빌리언, 0.3이라는 숫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사람들 크다 그랬습니다. 야, 너무 커서 못 돌린다. 선거 캠프에 쓰이는 거 어떻게 돌리냐. 근데 지금 0.3빌리언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300빌리언, 400빌리언, 175빌리언. 그러니까 정말 정말 커져가는 겁니다. 이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캐펙스라고 하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머릿속에 AI 계산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해야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델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ever increasing. 지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케일링 로는 밸리드합니다.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사람처럼 말하고 수능도 풀고 소설도 모델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해서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재밌는 거는 AI가 더 사람다워질수록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각 한 명당 쓰는 연상량도 많아지는데 그 사람만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가니까 이거를 받쳐주는 요즘 엔비디아의 GPU 이게 캐펙스 오펙스가 이게 데이터 센터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엔비디아가 어떤 AI 전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팀을 20빌리언, 30조에 달하는 비용으로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기하급수로 감당되는 이거를 감당이 안 돼서 역시 30조라서 아무도 안 놀라죠. 역시 뭐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멜라녹스라고 해서 인터커넥트를 했던 그 예전에 7빌리언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상 가장 큰 뱃을 하면서까지 기본적으로는 뭐다? 이거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피어가 있었습니다.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존의 GPU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fear. 어떤 스트래티지라기보다는 이렇게 큰 규모의 M&A는 기본적으로 fear로 움직이고 야 기존의 이거 블랙웰 같은 엔비디아로는 안 되겠으니까 전용 반도체가 피하지 않을까. 거기에 도전하는 팀이 저희 리벨리온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GPU가 너무너무 좋은 건 알겠으나 너무너무 헤비하고 무겁고 비싸고 심지어 전력도 많이 먹으니까 우리 굳이 그래픽스 렌더링 할 필요 없고 AI 중에서도 트레이닝 모델을 만드는 거는 뭐 다른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택이 좋은 엔비디아 GPU를 써도 좋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마이닝 같은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딱 여러분들이 AI 사용하실 때만 쓸 수 있는 서빙 트레이닝이 아닌 그 서빙하고 인프런스 할 때만 쓸 수 있는 그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고 나온 게 이 AI 전용 반도체이고 그거에 도전하는 팀이 저희 팀 리벨리온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09년도에서 2014년도에 MIT CSL에 있습니다. CSL 이게 요 나중에 보스턴에 가보시면 여기는 가보실 만합니다. 하버드 이런데 굳이 가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가실 거면 공부 조금만 더 해서 MIT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한번 봐보실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 CSL이 뭐냐?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학부가 전자공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미분 방정식 조금 더 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유학을 가서는 컴퓨터 아키텍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코어드바이저를 받았었는데
근데 저는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 그 전자공을 하다 약간 아키텍처 하면서 하게 되니까 코딩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딩을 남들 제 피어 대비 제 동료 대비 뭐 미분 방정식 하나는 잘 풀지언정 코딩이 좀 느린 사람이었고 이 열등감은 끝까지 갔습니다. 졸업하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유학생이니까 또 다른 열등감이 하나 더 있겠죠. 언어적인 열등감. 영어 때문에 미치겠는 겁니다. 영어 때문에. 뭔가 랩 미팅을 하는데 영어 때문에 뭐 족쇄를 해놓고 저는 더 이렇게 디스커션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까지도 있고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당연히 갔습니다. 근데 그게 저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AI 덕분에 저의 그 코딩에 대한 열등감을 이제야 아직 언어적인 열등감이 풀리진 않았는데 저희 열등감이 그래서 누구한테 가죠? 보통 저희 자녀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사과정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코딩만큼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 영어만큼 네이티브로.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코딩을 더 이상 애들 학원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AI 저도 코딩으로 평생 밥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AI 뭐 엔트로픽 이런 데 기준으로 저보다 AI가 코딩을 더 잘합니다.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도 코딩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코딩으로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AI가 저보다 낫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열등감을 저는 AI가 풀어주고 있지 않은데 저는 곧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모델이 나올 거라 믿고 있고 저의 사실 그 유학 생활의 여정은 열등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딩에 대한 열등감, 언어에 대한 열등감. 근데 AI가 지금 이거를 지금 풀어주고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저는 CPU 멀티코어 CPU를 전공을 해서 당시 기준으로 제일 잘 나가던 인텔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오퍼가 애플의 모바일 쪽이 있었고 오라클의 전체 DB도 있었고 2014년 기준으로 저희 뭐 사실 옵션은 거의 너무 명확했습니다. 인텔, CPU면 인텔. 근데 요즘 분들한테 인텔은 전혀 참, 저 그때 엔비디아 오퍼도 있었습니다. 그때 안 가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이 강연을 보겠지만 저희 딸이 살짝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 그냥 게임하는 회사에 취직한 거 가오가 안 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딸 때문에 제가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딸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엔비디아 오퍼가 있고 인텔 오퍼가 있으면 CPU 전공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인텔은 제국이었거든요.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단순히 x86라는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컴파일러도 갖고 있고 로직 디자인의 팹도 갖고 있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이야기할 때는 우습게 본다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팹리스. 요즘 이게 되게 쿨한 텀이지만 야, 너 팹도 없잖아. 우린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당연히 인텔 가는 게 당연했었고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X에 가서 이제 그 스페이스X 같은 데 있으면 저는 여전히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다시는 근데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영주권이라는 게. 가서 이제 인터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X 이런 회사는 일론 머스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띄워서 위성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무슨 저 동경의 마켓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창업 전에는 2018년부터 2020년에 월스트리트 쪽에서 모건스탠리에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것도 결국 알고리즘이랑 똑같습니다. 시카고에서 마켓 데이터를 가다가 AI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연산을 해서 뉴욕에 데이터를 넣는 이거 그러니까 세 가지 커리어가 각각 동떨어져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가져다 가속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그리고 앞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11년을 미국에서 있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창업이 전환점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빅 디시전이었습니다. 당시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그 이제 MIT 교수님 중에 한국계 분도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엔젤 투자도 해주신다고 하고 미국에서 창업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는데 정말로 큰 디시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었냐? 이게 반도체 스타트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저희 코파운더도 미국의 IBM TJ 왓슨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냐? 이거는 꼭 저희 그 학생분들의 꼭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 가장 한 가지 전달하고 싶으면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결의는 배달의 민족이다.
저는 반도체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 선배들이 계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프레젠스가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저는 반도체의 민족이라는 타이틀로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t the end of the day AI라는 데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갖고 가야겠지만, 당분간은 향후에 가는 이 테일윈들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코시스템만큼은 저는 대한민국이 감히 미국의 질서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 저희 반도체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 하겠다고 했을 때 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족성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침 앞에 지금 정덕권 교수님 계셔서 저희 선배님 세대들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해준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뭐 시스템 LSI 뭐 이런 거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고 했을 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렸습니다. 어떤 민족성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족성이 반도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일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이거 유럽 사람이 해야 되고, 잘 나가는 선진국 미국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저희 반도체 원투펀치, 메모리 원투펀치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 폰에 들어가는 핸드폰 무지무지 복잡한 거거든요. 디지털, 아날로그, 정말 복잡한 거 지금 저희가 다 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뭐 1등이냐 세계 1등이냐까지는 아닐 수는 있지만 거의 1등 그룹에서 그만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 AI 시대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패권을 잡아보겠다, 그 열정을 갖고 돌아왔고, 그 이코시스템 생태계에서만큼 대한민국이 한번 해보겠다. 제가 창업 전에 월스트리트에 있었거든요. 모건스탠리 월스트리트. 그 월스트리트, 저의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 월스트리트 쪽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블룸버그 팀 빨간색 뜨면서 마치 속보처럼 The next big thing in semiconductor ecosystem. 그 다음 대박은 이 세마이컨 이코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다음 대박은 It's going to be the Asia. 더 이상 미국이 아닐 거다. 반도체에서만큼. 이거 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잘 나가는 아저씨가 블룸버그에 올라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I 통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The largest market, the largest semiconductor market. 가장 ever in human history. human history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마켓 is going to be the AI inference. AI 추론 시장에서 열릴 거다. 그리고 이 좋은 반도체 이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거였다라고 해서 그 테일윈드를 받아서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리벨리온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런 반도체 당시의 마켓 특수성 때문에 지난달이죠. 2025년 11월에 저희 리벨리온이 기업 가치 1.4빌리언이니까 환율 덕택을 좀 봐서 1.9조의 기업 가치를 맞으면서, 삼성도 이번에 투자해 주셨고 미국에 암 투자해 주셔서 1.9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으면서 저희가 유니콘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5명이서 이렇게 넘어와서 정말 굉장한, 이 5명이서 와서 9월에 창업을 해서 11월 동안 그러니까 3달 동안 봉급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3달 동안 봉급 없이 살았어요. 저는 육군 병장을 포함해서 봉급이 끊겼던 적이 없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3개월 동안 끊겨 보니까, 이때 그래서 저희 그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의 퇴직금을 가지고 제가 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정을 쫓아서 지난달 기준으로 유니콘 스타트업이 돼서 이런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제 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소년분들께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그 초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을 하셔도 좋고 창업팀에 조인하셔도 좋고, 대기업이 아닌 이제 요즘 그런 스타트업이 미리미리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도 있고 무슨 토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중에 당근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딥텍 저희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선택지, 창업이라는 선택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이랑 구별되고 스타트업이 어떤 자영업이랑 구별되는 거는 요 넌리니어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나 그로스를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넌리니어한, 이게 한국말로 하면 더 힘듭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더 힘들죠. 그래 넌리니어가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핑을 쭉쭉 할 수 있는 그로스의 핵심이 잡혀 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르게, 대기업이랑 다르게, 자영업이랑 다르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고, 굳이 투자 유치 자체가 스타트업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빠르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어떤 인크리멘탈하게 가는 것보다 크게 돈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넌리니어한 점핑, 넌리니어한 그로스를 위해서 가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조직 문화들이 있습니다.
뭔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혀 되지도 않고, 야 여기 왜 리걸이 없냐, 파이낸스가 왜 이따이냐, 왜 PR이 저렇게 나가도 되냐, 스타트업 대표가 나와서 왜 이렇게 아무 말을 하고 앉아 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굉장히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지금 앞서 들어서 대기업이랑 구별되는 것들, 스타트업이 그 자영업이랑 구별되는 것들이 이런 넌리니어한 그로스의 포커스가 잡혀져 있어서 리스크 테이킹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조직 문화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제가 지금 30초밖에 없어서 조금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커리어 그 어떤 익스플로레이션 하실 때 대기업이랑 학교 혹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창업하신다거나 혹은 거기에 조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개 저렇게 말이 했는데 박수 치신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벨리온 박성현이었습니다.